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의 하나인 가족상담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족상담은 여러분들이 해마다 조금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우리가 보통 일명 해갈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어려우면 한 번은 쉽고 또 한 번은 어렵고 쉽고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시험 문제는 조금 쉬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족상담은 이론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상담의 기초, 그 다음에 이론, 그 다음에 실제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잘 잡아가는 게 좋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이 나오는 게 가족상담의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교재 안에 많은 가족상담의 이론과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1장에 있는 제1절입니다. 가족상담의 기초라고 하는 1절에 가족상담을 위한 체계적 조망이 있습니다. 가족상담을 위한 체계적 조망, 이 내용 1절을 이번 강의에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 두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문제까지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내용입니다. 가족상담을 위한 체계적 조망, 첫 번째 보면 가족체계의 주요 개념들이 있습니다. 가족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즉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반 체계 이론에서의 가족체계 개념, 베르탈람피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가족체계의 개념을 쭉 보십시오. 첫 번째는 가족은 각 부분의 특성을 합한 것 이상의 특성을 지닌 체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총합성 또는 비합산성이란 말도 씁니다. 자,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족이라고 하는 전체는 각 부분의 합보다 크다.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랬으니 이것은 바로 아닐 비자를 씁니다. 비총합성이다. 총합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주면 좋겠네요. 2번, 가족체계의 움직임은 어떤 일반적 규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자, 가족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 규칙을 우리는 가족의 규범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집단에서도 그런 말을 썼었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모든 가족 체계는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의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의 경계가 있다. 자, 이런 개념들은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되니까 나중에 정리하면 됩니다. 자, 가족 체계 한 부분의 변화는 가족 체계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순환적 인과성이라고 말합니다. 순환적 인과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전체에 영향을 준다. 파문효과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파문효과와 관련성 있는 게 순환적 인과성입니다. 자, 그 다음 기출문제 확인학습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가족체계는 항상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가족의 항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안정상태 유지 경향입니다. 비교적 안정상태 유지 경향, 안정상태 유지하려는 경향, 그것을 우리는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의 사례를 봐주시면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였는데도 끊어요. 부모는 아동기의 가족체계 방식대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대로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항상성이다. 답은 항상성이 답이었습니다. 12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가족체계 기능 중에는 체계 간의 의사소통이나 피드백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체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피드백을 한다. 그러면 주고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개방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방체계라는 의미는 바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사소통과 환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들어갑니다. 가족 내 개인적인 행동은 직선적 인과관계보다는 끊어요. 순환적 인과관계로 본다. 여기 나오죠. 순환적 인과관계, 직선적
또는 단선적, 직선적, 단선적 인과성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화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입니다. 가족체계는 하위체계에 의해 성립되며 또한 가족체계는 보다 큰 상위체계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혼론이라고 합니다. 혼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족은 상위체계, 보다 큰 상위체계가 바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에 이 가족이 포함되어 있고 가족 안에는 하위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상하면 혼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저는 거기 있는 문장을 지금 간단하게 서술해 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가족체계의 개념이다. 가족체계의 주요 가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학자는 베르탈람피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이렇게 베르탈람피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자, 첫 번째, 이 총합성이란 말이 나오면 틀려요. 총합성의 성격이 있다 그러면 틀리고요. 비합산성, 비총합성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직선적 인과성, 단선적 인과성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확인학습 2개가 있네요. 자, 왼쪽에 있는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면 마침표 찍기라는 게 있습니다. 마침표 찍기는 사례, 부인, 남편이 술을 마시니까 화가 나서 잔소리를 하게 돼요. 남편, 아내가 잔소리를 하니까 속이 상해서 술을 마시게 돼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걸 넣은 이유가 바로 이거 순환적 인과성 때문에 이렇게 넣었고요. 거기 보면 설명을 보십시오. 순환적 인과관계 속에서 특정 원인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이걸 마침표라고 하고요. 마침표는 인과관계를 바라보는 관찰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사람에 따라 원인을 식별해내는 행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위에서 남편의 마침표는 부인의 마침표는 뭐냐면 남편 때문에 내가 잔소리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편의 마침표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내가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구별되잖아요. 남편과 부인의 원인이 구별된다. 그 이유는 마침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원 간, 대인 간의 갈등은 대부분 원인에 대한 마침표를 다르게 찍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순환적 인과관계 속에서 부인과 남편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부인과 남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순환이라고 했으니까. 자, 순환적 인과성에서 부인이 생각하는 특정 원인이 있습니다. 부인이 생각하는 특정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생각하는 특정 원인이 있어요. 특정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로 지금 다르잖아요. 부인이 생각하는 특정 원인은 남편 때문이고, 남편이 생각하는 특정 원인은 부인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마침표가 지금 달라집니다. 마침표가 특정 원인을 구별하는 것을 마침표로 하는데, 마침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가 생겼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갈등이 초래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 순환적 인과성이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마침표 찍기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출문제 확인학습, 가족체계론적 시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적 피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적 피드백은 가족체계가 안정지향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활류에 있었죠. 우리가 이제 정적 피드백과 부적 피드백이 있는데, 자, 부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수정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재에는 문제에서는 안정이라는 걸로 쓰여진 겁니다. 안정지향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원 간의 디지털 의사소통 양식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말한다. 자, 디지털 의사소통 양식을 우리가 바로 비언어적이 아니라 언어적인 의사소통, 그것을 우리가 디지털 의사소통 양식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가족 체계에서는 부적 피드백이 정적 피드백보다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바람직한 것을 보면 부적 피드백은 자, 마이너스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바꾸는 것인 반면 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을 계속 바람직한 것으로 갖고 가든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계속 바람직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 따라서 이 정적 피드백은 이거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끝내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하다. 더 쉽게 말하면 부적 피드백은 수정과 교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정과 교정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여기 있는 정적 피드백은 수정과 교정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수정 내지는 교정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부적 피드백이 더 바람직합니다. 가족 체계는 하위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 체계는 가족의 상위 체계다. 보세요. 사회 체계는 가족의 상위 체계가 되고 가족은 하위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게 바로 혼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들어갑니다. 가족 구성원 개인의 특성보다 가족 상호작용 패턴에 초점을 둔다. 여러분, 이 가족 치료라고 하는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계적인 접근이에요. 체계에 접근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 보면 특정 개인의 어떤 특성보다는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 가족 상호작용 패턴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가족 상호작용 패턴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시스템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족 상호 간의 상호작용의 패턴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도 노트에 적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2번 체계로서의 가족을 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에서 워밍업으로 쭉 봤고요. 이제 체계로서의 가족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교재 위주로 정리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반 체계 관점에서 가족은 각 부분은 어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안정된 방법으로 다른 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환경을 포함하여 부분들의 합이 직접적, 간접적 상호작용하는 역동체계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호작용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 가지의 이제 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고 부모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다. 이게 이제 부분적인 부분이거든요. 부분적인 내용인데 그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족이라 한다. 하위 체계가 있습니다. 각 체계는 특수한 기능을 갖는 하위 체계 또는 하부 구조로 나누어지는데 하위 체계 각각이 모여 큰 체계를 구성하기도 하고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체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계도를 하나 그리면 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들이 있고 여기에 딸이 있습니다. 자, 4인 가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위 체계가 지금 세 가지가 숨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부 하위 체계입니다. 두 번째가 아래로 내리면 부모 자녀 하위 체계입니다. 부모 자녀 하위 체계, 이렇게 보면 형제 자매 하위 체계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하위 체계,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하위 체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체성이란 게 있습니다. 체계는 각각 분리된 부분들의 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각 부분 간의 상호작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가로 전체 체계는 단순히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 이상을 말합니다. 거기 오른쪽에다가 비총합성을 쓰면 되겠죠. 이게 바로 비총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했습니다. 모든 가족원들의 상호관계가 모여서 상호관계의 동그라미 전체를 이루는 가족이라는 체계는 가족원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합하는 것보다 크며 이를 비총합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족원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가족원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일종의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앞에서는 모든 가족원의 상호관계가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전체라고 하는 녀석은 각 부분의 합보다 크다. 각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총합성의 내용이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일 목적성이 있습니다. 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는 항상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초기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문제의 기본이 무엇이든 체계 내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문제도 제거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뒷받침해 주는 게 동일 목적성입니다. 자, 동일 목적성. 자, 거기에 영어를 보면 equifin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널이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동등 결과성과 동의어가 됩니다.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 결과성은 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결과, 동그라미요.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의 결과는 같다.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결과는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개념을 잡으세요.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은 체계 스스로가 역동적인 역동적인 평형을 이루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말합니다. 역동적 평형 상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체계 스스로가 근다겠습니다. 체계 스스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체계가 유지되는 속성을 설명하는데 체계는 어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안정된 방법으로 다른 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익숙함의 안주에 밑줄 치세요. 자, 보다 익숙한 것이 있는데요.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성향입니다.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성향. 이것을 우리는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체계가 지는 고통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변화에 직면하여 체계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부딪히면 항상성 기제가 활성화되어 이미 익숙한 역기능적 유형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성향입니다. 자, 이전부터 역기능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변화시켜서 기능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다시 역기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족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가족원에게 최선의 이익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이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부정적 항상성이라 해요. 항상성에는 긍정적 항상성이란 게 있고 부정적 항상성이란 것이 있다. H는 호메오스테시스 약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항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싸울 때마다 한 자녀가 증상 행동을 보인다면 그 증상은 부모가 한마음으로 일치되어 자녀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싸움을 중단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증상 행동은 부모의 싸움으로부터 가족 평형을 지켜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가족 내의 상호작용 유형, 부부싸움, 이것이 문제행동, 자녀의 증상행동이 유지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부정적인 항상성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일종의 희생양입니다.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체계의 부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뜻으로 체계 내에서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피드백 과정을 통해 체계가 적응하고 유지하며 피드백은 직선적이라기보다는 순환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보면 체계의 부분들 간 상호작용이라 했습니다. 체계의 부분들 간 상호작용, 이러한 것들이 바로 피드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A체계와 B체계가 있다. 하위체계, 하위체계가 있다 했을 때 자, 서로 상호작용한다 했으니 바로 순환적 과정이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적 과정이다. 이런 개념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경계입니다. 경계의 각주부터 보겠습니다. 가족체계에 있어서 경계는 관계의 성격을 나타내는 행동 유형과 가족의 관습, 가치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가족원들은 가족 상호 간의 정보, 의사소통을 기초로 하여 다른 가족과 구별되는 경계를 갖기도 합니다. 자,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경계는 체계 내외부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경계, 바운더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계는 관계적인 측면이다 라고 말했죠.
관계적인 측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관계적인 측면이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이 가족 구성원 간 관계, 가족 구성원 간 관계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과 외부 가족, 외부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역기능이고 한 가지는 기능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 경계가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계, 여기서는 피드백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항상성을 했고, 여기에서는 동일 목적성을 했고, 여기에서는 비종합성,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계적 측면,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는 바로 밀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분명한 경계가 있고요. 이쪽에 분리된 경계가 있습니다. 자, 밀착된 경계, 이것을 우리가 혼돈된 경계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혼란한 경계라고도 합니다. 분명한 경계가 바로 기능적 가족이라 볼 수 있는데요. 기능적 가족인데 분명한 경계는 명확한 경계와 동의어가 됩니다. 자, 분리된 경계가 있습니다. 분리된 경계와의 동의어는 유리입니다. 경직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경계적인 측면을 말씀드렸고, 자, 가족과 외부와의 경계가 있습니다. 가족과 외부와의 경계는 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방임형 경계가 있습니다. 방임형 경계와 그 다음에 개방형 경계와 그 다음에 마지막 폐쇄형 경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방임형 경계의 동의어는 임의형 경계라고 합니다. 자, 너무 방어를 안 하는 거죠. 외부 가족이 그냥 자기 집 드나드듯 드나드는 겁니다. 여기는 완전 폐쇄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기능적 가족이 바로 개방형 가족이 바로 기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요. 하위 체계는 자신의 조직 경계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에만 동그라미. 2번 경계의 투가성 정도에 따라 개방체계, 폐쇄체계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방체계, 폐쇄체계라고 하면 지금 체계란 말 썼잖아요. 경계란 말을 쓰지 않고 체계란 말을 썼죠. 이거는 경계예요. 방임형, 경계, 개방형, 경계, 폐쇄형, 경계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는 체계란 말을 썼으니까 우리가 투가성 정도에 따라서 개방체계와 폐쇄체계 두 가지로 체계를 나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개방체계는 주위 환경이나 다른 체계와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체계입니다. 끊고 폐쇄체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없고 자신의 경계 안에서만 작용하는 겁니다. 가족이 충분히 개방된 경계를 가지고 있다면 개방된 경계의 가로 기능적이죠. 네, 가족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낯선 사람이나 새로운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며 끊어요. 폐쇄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자기 가족 외에 어떠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것에는 매우 배타적입니다. 체계가 서서히 무질서 동그라미, 혼란 동그라미 상태로 흘러가는 것을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폐쇄체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개방체계에서는 환경이나 다른 체계와 정보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엔트로피를 억제하게 되는데요. 그 엔트로피 억제하는 게 네겐트로피 또는 역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가족 경계의 한 끝이 혼합된 가족을 나타낸다면 다른 한 끝에는 가족은 경계가 적당하게 분리되지 못한 심히 경직된 가족 경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가족 경계의 한 끝이 혼합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밀착이라고 하는 것이 혼합이고, 자, 여기 보면 바른대 쪽에는 분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리된 가족은 일반적으로 가족원 간의 대화나 관심 표현이 부족하겠죠. 친밀성이 없는 거예요. 분리된 가족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혼합 가족을 다른 말로 밀착이라고 합니다. 밀착. 너무 과도한 간섭을 하는 거죠. 가족원 중 하나가 문제 행동 보일 때 다른 식구들이 민감하고 과대한 반응, 과민 반응 이러한 것들을 보이는 게 혼합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밀착을 지금 혼합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분리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리된 가족이다. 둘 다 역기능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체계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 체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계의 투과성에 따라서 자, 투과가 잘 되면 투과가 잘 안 되면 그렇게 되겠죠. 투과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방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방체계는 서로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엔트로피 억제라고 해요. 엔트로피 억제. 이것을 영어로 쓴다면 네겐트로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네겐트로피는 우리가 바로 역엔트로피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역엔트로피. 자, 이제 투과되지 않는 게 뭐냐? 폐쇄체계입니다. 폐쇄체계는 아시는 대로 상호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쇠퇴 쪽으로 가죠. 그래서 엔트로피 특성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속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암기법 하나 두 글자만 외우세요. 개역 외우시면 돼요. 개방체계는 역엔트로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번 하위체계와 경계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가족체계는 가족원 사이의 관계, 속성, 환경으로 구성되며 모든 가족체계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여성, 남성, 모자, 부녀 등 하위체계로 구성되고 동시에 사회나 문화와 같은 더 큰 체계의 부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혼론이라 앞에서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치료에서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가족 내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나 형제자매 관계 같은 하위체계들입니다. 하위체계의 동그라미. 개인과 개인 사이에 또는 하위체계와 하위체계 사이에 경계선의 동그라미요. 체계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선, 앞에서 제가 경계 개념 잡아드렸잖아요. 이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수준을 규제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가시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고 했으니까 자,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시적이다. 이렇게 교재 쓰셔도 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 즉 경계선에 의해 정보가 흘러가는 것이 통제되거나 규정되게 됩니다. 경계선은 모호한 경계선, 분명한 경계선, 경직된 경계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모호한 경계선과 동의어가 여기입니다. 밀착이요. 자, 모호한 경계선이 바로 밀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교재에다가 밀착이라고 쓰면 돼요. 모호한, 혼합된, 산만한 경계에서는 가족원 사이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모든 문제에 지나치게 얽혀 있어 필요 이상의 관여를 합니다. 써요. 지나친 간섭이라고 쓰면 돼요. 자, 여섯 번째, 분명한 경계는 좋은 거죠. 기능적 가족이라고 쓰세요. 경계가 적절히 투과적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전혀 관여하지 않거나 하지 않고 유연함을 보입니다. 유연함의 동그라미, 융통성이 있다 그 말이죠. 경직된, 분리된, 유리된 경계, 이거는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구성원에 관심 없습니다. 경계에서는 가족원 사이의 생각이나 감정, 정보 등을 전혀 나누지 않고 있으며 나누어 갖지 않으며 끊어요. 폐쇄적이고 경직된 경계를 가진 가족은 지역사회, 이웃, 직장, 친척, 친구 등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정보 교환이나 상호작용이 매우 제한적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제한적인 부분들은 대개 이제 경직된 경계라든지 폐쇄적 경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정보 교환이 잘 안 이루어진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가족 규칙입니다. 가족은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체계입니다. 가족원은 조직화되고 반복적인 상호작용 패턴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대부분 역기능의 가족에서는 가족의 규칙이 융통성이 없어요. 한정되어 있거나 적은 경우가 많고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경직의 반대. 유연성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의 규칙이 융통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는 게 좋은 거고요.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안 좋은 거죠. 기능적 가족에서는 가족의 규칙이 일정하게 있고 끊어요. 가족원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며 끊어요. 유연하게 하는 말 융통적으로 자, 유연하게 생산적으로 작용하며 끊어요. 가족원 각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끊어요.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가족 규칙이 작용하는 게 바로 이제 기능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가족 규칙 오른쪽에다 쓰세요. 가족 규칙 오른쪽에다가 유연적, 융통적
그 다음에 신, 축, 적 같은 말이에요. 자, 이럴수록 기능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규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9번째는 가족 삼각관계입니다. 가족 삼각관계 오른쪽에다가 보엔을 쓰면 됩니다. 보엔이 가족의 삼각관계를 가계도를 통해서 알아봤고 또한 이것은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세대적 치료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보엔, 가계도, 다세대적 치료 쓰면 됩니다. 자, 보엔 동그라미, 보엔에 의해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세 사람의 인간관계를 기술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 불안이나 긴장을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긴장을 줄이기 위해 제3자나 문제를 끌어들여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2번 별표.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세 사람으로 된 삼각관계나 끊어요. 또는 시어머니와 남편, 며느리가 된 삼각관계. 그 다음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외도하는 남편의 부인이 자녀들과 생존하기 위해 자녀들과 결속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각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병리적이고 역기능적인 삼각관계는 대부분 세대가 다른 사람들 간에 형성이 되며 자, 자신의 연합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삼각관계가 가족 병리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긴장을 야기하는 에너지의 방향을 전환시킴으로써 개인이나 가족 관계가 생산적이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일시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각관계 하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대개 이제 보세요.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자,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대개 이제 삼각관계는 부부가 있고 자, 부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들에게 이제 우회적으로 이게 제3자예요. 제3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의 융합관계를 보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소원관계 내지는 갈등관계를 보일 수 있다면 이것이 전형적인 삼각관계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삼각관계가 문제가 됐을 때 그걸 해결하는 해결 기법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가시면 좋아요. 삼각관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게 좋죠. 제3의 성원을 분리해야 됩니다. 제3의 성원을 분리하는 것을 우리가 탈삼각하다 이렇게 잡고 있죠. 탈삼각하는 다세대 가족 치료의 목표이면서 기법,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 이 정도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족 문제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 파악의 동그라미요. 가족이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를 아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끊어요. 이는 오래 끌어온 문제는 최근에 일어난 갈등이나 문제보다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남아있는 과거 기록이나 2차 자료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족 문제를 다루는데 상담자가 우선 알아둬야 될 것은 문제의 복합성과 기간입니다. 문제의 복합성과 기간의 가로. 가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문제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내담자는 어떻게 반응하였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과거에 이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이 문제에 개입된 다른 가족원이 있는가,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등의 질문에 대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10번은 그냥 가족 문제니까 가족 문제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별표. 의사소통 유형 1번. 모든 가족원들은 그들만의 언어나 비언어를 포함하여 독특하게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고유의 의사소통 양식을 갖고 있듯이 가족의 동그라미, 가족도 나름대로 의사소통 양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양식 오른쪽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일치형 슬래시하고요. 3만형 슬래시하고요. 초이성형 슬래시하고요. 비난형 슬래시하고요. 회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의사소통의 사례. 아버지는 아들과는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만을 하고 끊어요. 어머니는 딸과의 대화가 주로 집안일에 관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다른 가족에서는 가족 간의 대화가 성 역할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진행됨을 보여준다면 그 가족은 더욱 개방적인 경계체계를 보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제한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가족 간의 대화가 성 역할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그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명확치 않은 의사소통 유형을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는 가족은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포함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게 더블 바인드라고 하는 이중 구속 메시지, 이중 속박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중 속박의 상황에 놓이게 되며 끊어요. 어떤 대화에서는 표면적으로는 행동을 승인한 듯 하나 내면적으로는 행동을 승인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중 속박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중 구속 메시지 또는 이중 속박 메시지라고 합니다. 자, 이중 구속은 뒤에 또 나올 건데요. 이중 구속은 거기 나온 대로 보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주제를 동시에 포함한다라고 했죠. 서로 상반된 메시지가 발신자로부터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자, 엄마가 아들한테 합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친구들과 다투어서 맞고 왔습니다. 자, 뭐라 할까요? 왜 너는 맞고 다니니? 라고 하는 거죠. 너도 때려야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은 서로 상반된 메시지가 엄마로부터 전달이 됐어요. 이것이 이제 아들한테는 이중구속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6번. 가족 평가를 할 때 의사 전달이 명확한지, 토론을 할 때 가족성은 누군가가 빠지고 있는지, 가족 문제에 대한 비난이 한 사람에게만 습관적으로 돌아가는지,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비난형을 쓰고 있는 거죠. 대화의 이중 속박, 더블 바인드, 이중 구속 메시지와 같은 모순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가족이 정한 금기 사항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의사소통 유형을 평가하고 관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가족의 구조입니다. 이 가족의 구조를 봤던 학자가 있습니다. 가족의 구조를 봤던 학자가 바로 미누친이고요. 이 미누친은 구조적 가족치료의 학자입니다. 구조적 가족치료의 학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조를 아는 게 필요하며, 가족 구조는 가족원들이 어떻게, 언제, 어떤 사람과 반복하여 상호작용하는가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의 동그라미. 가족의 구조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가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유형화된 행동의 결과를 광범위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이 구조가 바로 물리적인 구조가 아닌 기능적인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능적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역할의 동그라미요. 자, 특정 사회체계에서 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을 역할이랍니다. 역할을 종합해보면 가족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능적 구조의 대표적인 것에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 구성원의 역할. 가족 구성원의 역할적인 측면을 알 수 있는데, 자, 공식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비공식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가족의 공식적 역할의 사례가 있습니다. 부모는 양육자의 역할입니다. 가계 부양자의 역할입니다. 자녀는 학생의 역할입니다. 보조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비공식적 역할이 있습니다. 별표. 자, 비공식적 역할은 우리가 어떤 가족의 지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영웅이라든지 피해자라든지 희생양이라든지 논리감이라든지 우스갯꾼이라든지 효자효녀라든지 미운털, 반항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공식적인 것에 유명한 것들이죠. 희생양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자, 비공식적인 역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가족은 가족 체계의 균형을 위해서 비공식적 역할을 필요로 하지만, 자, 아까 여기요. 우리가 이제 가족의 이 두 분의 균형을 위해서 제3자인 아들을 끌어들였어요. 이 아들이 바로 희생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은 여기서 지금 자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역할인 희생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역할을 특정 가족에게 부여하는 것이 비공식적 역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담자는 가족 구조를 평가할 때 역할 수행과 더불어 어떻게 가족의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는가? 칭찬을 받기 위해 특정 역할을 맡고 있지는 않는가? 주어진 역할이 애매모호하여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역할을 수행하거나 다른 가족원이 할 것으로 예상하여 아예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도 하는가? 역할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역할 수행에 융통성이 있는가? 비공식적 역할이 가족원들을 서로 경멸하게 하거나 가족원들의 자존감 발달을 방해하지는 않는가? 등과 같은 질문들이 가족 구조를 갖고 있는 역할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가족의 구조적인 측면, 기능적인 구조 측면에 역할이 있다. 공식과 비공식의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환경입니다. 환경의 동그라미. 환경은 주로 외부에 있는 거죠. 이 환경을 알아보는 게 생태지도라고 하는 생태도입니다. 생태학적 접근을 사용하는 상담자는 가족이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환경과의 조화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각주, 환경에 각주가 붙었죠. 전체 환경이란 가족 내에 존재하는 힘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여러 방향에서 다양하게 일시에 충돌하는 상호작용의 총체적인 집합을 전체 환경이라 합니다. 2번, 가족이 필요하는 욕구나 환경 내의 자원으로 충족될 수 있는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환경 내의 자원으로 충족될 수 있느냐? 환경 내의 자원의 밑줄. 확대 가족이나 가족 환경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받을 수 있는가? 가족 환경의 밑줄. 환경 내에 있는 제도나 사람들이 가족의 성장과 안정에 도움을 주는가? 중요한 욕구가 불만족 상태에 있으므로 가족이 환경에 불만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등의 질문을 사용하여 상담자는 가족 내의 가족원과 가족의 환경을 포함한 전체적 관점에서 가족을 평가합니다. 사정도구는 생태지도, 생태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뒤에 다 그림이 나올 건데요. 자, 가족이 가운데에 들어가고요. 외부의 환경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인 부분과 이 가족 간의 이 화살표,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다. 갈등 관계는 대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철길 모양으로. 자, 이러한 것들이 가족과 환경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가족과 환경과의 관계. 이게 이제 생태체계적 관점이라 하고요. 생태체계적 관점이라 하고, 자,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그려지는 사정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코맵이라고 하는 생태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계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가계도는 보엔에 의해서 고안됐다. 여기 보면 제노그램이라고 하는 가계도가 있습니다. 가계도는 제노그램입니다. 자, 제노그램이라는 가계도는 보엔에 의해서 고안된 것으로서 3세대 이상의 박스, 3세대 이상에 걸친 가족성원에 관한 정보와 그들 간의 관계를 도표로 기자로 고쳐주세요. 자, 기록하는 작성 방법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가계도는 일종의 도표라기보다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도자니까 그림도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거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3세대 이상 그려라 라고 했어요. 자, 3세대 이상 그리는 것은 뭐냐면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수가 되고 있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대적 전수 과정이 있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고, 자, 보엔의 가족치료 이름은 다세대라고 했습니다. 다세대, 3세대 이상의 다세대를 사정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번 가계도에서는 가족에 관한 정보가 도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가족 유형의 형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가계도입니다. 대개 이제 가계도는 뒤에 그림으로 나와요. 생태도도 나올 것이지만 이 가계도는 가족의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자, 가계도 작성에 3단계가 있는데요. 가족의 구조를 먼저 도식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가족 관계를 기술합니다. 이 관계는 정서적 관계를 대개 말하는 거예요. 자, 가족 구조의 도식화. 가계도는 각 가족 성원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생물적, 법적으로 어떤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도표로 묘사한 것이다. 자, 도표라는 것보다 그림이란 말로 좀 고쳐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에 관한 정보 기록 방법입니다. 가족 구조를 도식화했다. 그러면 구성원의 이력이나 가족의 역할이나 가정의 중요한 가족 사건 등 이런 것들을 정보를 덧붙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보 기록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족관계 표현입니다. 가계도 작성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추론에 근거한 작업으로서 끊어요. 이는 가족의 보고와 치료자의 직접적 관찰에 근거해서 가족성원의 관계를 묘사하는 거다. 관계에다가 정서적 관계라는 말을 써보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죠. 가계도. 가계도는 이 가계도 작성에 과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족의 구조를 도식화해라 그랬습니다. 가족의 구조를 도식화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 정보를 기록한다. 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의 관계, 가족의 관계. 자, 정서적인 측면도 들어가고요. 정서적 등 가족의 관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뭐 가족 네모는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 이렇게 해서 구조를 쫙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의 연령 가운데다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의 어떤 성원들의 직업적인 부분 그런 기록을 해요. 정보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정서적인 부분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여기까지 1절입니다. 상당히 길었죠? 이 내용들이 좀 중요한 내용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뒤에 이제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각각의 상담의 이론에도 이런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민우친의 경계 만들기, 경계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사티아의 경험적 가족 치료, 의사소통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전초적으로 가족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그러한 개념들이니까 먼저 사전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